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사연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그냥 넘기기에 너무 아픈 이야기더라고요. 주인공은 32살 민준 씨예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잘난 것도 없지만 못난 것도 없는 그냥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게 유일하게 빛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7년을 함께한 여자친구 수아 씨, 그리고 20년 지기 절친 재혁 씨.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한날 한시에 사라졌어요. 발단은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민준 씨가 수아 씨의 핸드폰을 잠깐 빌렸던 거예요. 배터리가 없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그런데 화면을 켜는 순간 문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고마워. 네가 있어서 버틴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냥 번호만. 그런데 민준 씨는 그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외울 수밖에 없는 번호였거든요. 20년 동안 수백 번 눌렀던 번호니까요. 손이 멈췄어요. 화면을 보는 시간이 아주 길게 늘어났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아직 아무것도 확인한 게 없는데 이미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20년 우정의 무게. 민준 씨와 재혁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다고 해요. 짝꿍이었대요. 재혁 씨가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했고 민준 씨가 아무 말 없이 자기 거 그냥 줬던 게 첫 인연이었다고요. 그게 20살이 넘고 30이 넘어서까지 이어진 거죠. 학창시절 내내 붙어 다녔어요. 민준 씨가 군대 갈 때 재혁 씨가 입대 전날 밤새 같이 있어줬고 재혁 씨가 사업 실패로 빈털터리가 됐을 때 민준 씨가 자기 적금 깨서 빌려줬어요. 말 그대로 서로에게 버팀목이었던 사이예요. 수아 씨를 처음 소개한 것도 재혁 씨였어요. 야, 내 친구인데 진짜 좋은 애야. 한번 만나봐 하면서요. 그렇게 셋이 자주 어울렸고 민준 씨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소중한 두 사람이 서로 잘 지내는 게 그냥 행복한 일인 줄만 알았죠. 지금 생각하면 그 자리 자체가 이미 어긋나 있었던 건데 민준 씨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보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믿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믿는 두 사람이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무거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의심의 시작. 문자를 본 날 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냥 핸드폰을 돌려줬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수아 씨는 눈치를 챘는지 못 챘는지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있었고요. 민준 씨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뒤집어 보고 또 뒤집어 봤죠. 혹시 내가 잘못 봤나? 번호가 비슷한 다른 사람인가? 그냥 친근한 표현일 수도 있지 않나?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아 씨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저녁 약속을 자주 미뤘고요. 핸드폰을 절대 테이블에 올려두지 않았어요. 항상 본인 손 안에. 민준 씨 앞에서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했고 문자 알림이 뜨면 살짝 몸을 돌렸죠. 재혁 씨도 이상했어요. 원래 주말마다 같이 밥 먹자고 먼저 연락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바쁘다는 말이 잦아졌어요. 같이 만나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고 눈을 잘 안 마주쳤어요. 민준 씨는 그 모든 걸 혼자 수첩에 적었대요. 날짜랑 같이요.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바로 그 당사자들이었으니까요. 그 외로움이 참 오래 마음에 남더라고요. 진실의 밤. 의심이 시작된 지 3주쯤 지난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수아 씨가 친구 결혼 준비를 도와줘야 한다고 나갔어요. 민준 씨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문득 재혁 씨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오늘 뭐 해? 심심한데 밥이나 먹자 하고요. 답장이 없었어요. 그러다 1시간쯤 지나서 나도 약속 있어. 다음에 보자는 짧은 메시지가 왔죠. 뭔가 머릿속에서 연결이 됐어요. 민준 씨는 그냥 무심코 수아 씨가 간다고 했던 카페 근처를 지나게 됐는데요.
정확히 왜 그리로 갔는지는 본인도 모른다고 했어요. 발이 그냥 그리로 향했다고요. 그리고 봤어요. 창가 자리. 수아 씨와 재혁 씨. 마주 앉아서 웃고 있는 두 사람. 재혁 씨가 수아 씨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는 장면. 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대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다리에 감각이 없어졌을 때 겨우 돌아섰대요. 집에 돌아와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안 먹고 TV도 안 켜고 그냥 불도 안 켠 방에 앉아서 시간이 흘러가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그 어둠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말 안 해도 느껴지죠. 환승이별 통보.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민준 씨는 그때까지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뭔가를 터뜨리기 전에 스스로가 먼저 정리가 필요했던 거겠죠. 그런데 수아 씨가 먼저였어요. 퇴근하고 들어온 민준 씨에게 수아 씨가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고 눈이 약간 부어 있었어요. 이미 울었던 거죠.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 헤어지자. 민준 씨가 이유를 물었어요. 수아 씨는 처음엔 그냥 지쳐서라고 했대요. 그러다 민준 씨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솔직하게 말해줘라고 하니까 결국 인정했어요. 재혁이 좋아졌어. 그 짧은 문장 하나가 7년을 지웠어요. 민준 씨가 울었냐고요? 그 자리에서는 안 울었대요. 너무 아파서 오히려 눈물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대요. 알았어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아 씨는 그날 짐을 챙겨 나갔어요. 민준 씨는 방문을 잠그고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그 소리가 오래도록 귀에 남았다고 했어요. 재혁의 배신. 다음 날 민준 씨는 재혁 씨에게 연락했어요. 나 다 알아. 만나자. 재혁 씨는 처음엔 모른 척했어요. 무슨 말이야? 하고요. 민준 씨가 카페 이야기를 꺼내자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온 말이요. 미안하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우리 감정이 그렇게 됐는걸?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이요. 민준 씨는 그 말이 제일 상처가 됐다고 했어요. 잘못했다, 나쁜 놈이다, 그런 말보다도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건 나는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는 뜻이니까요. 재혁 씨는 덧붙였어요. 너도 알잖아, 민준아. 수아가 너한테 행복하지 않았잖아. 민준 씨의 탓으로 돌리는 말이었죠. 민준 씨는 끊었어요. 긴 말 없이.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해요. 20년이요. 초등학교 2학년 그 지우개 한 개에서 시작된 시간이요. 그게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남아 있었어요. 재혁 씨는 민준 씨가 다니는 회사의 팀장이었어요. 직속 상사는 아니었지만 같은 부서에서 위아래 관계였죠. 배신이 삶의 전부를 건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남겨진 방. 민준 씨가 그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본인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잤는지.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게 느껴지긴 했는데 내가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요.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어딘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 그 표현이 참 마음에 걸렸어요. 방은 그대로였는데 뭔가가 없었어요. 수아 씨가 가져간 건 자기 물건들 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방 전체가 텅 빈 것 같았대요. 화장대 한쪽 자리, 충전기 꽂던 콘센트, 냉장고 문에 붙어있던 스티커 메모지 하나. 작은 것들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재혁 씨 생각도 자꾸 났어요. 이상한 건 수아 씨보다 재혁 씨 생각이 더 많이 났다는 거예요. 배신이 더 깊었던 거겠죠. 연인은 헤어질 수도 있지만 20년 우정은 그냥 끊기는 게 아니니까요. 민준 씨는 그 주에 딱 한 가지만 했어요. 수첩에 적어둔 날짜들을 다시 펼쳐보는 것. 언제부터였는지 어떤 신호들이 있었는지.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겠죠.
회사에서의 굴욕. 첫 주가 지나고 민준 씨는 회사로 돌아갔어요. 가기 싫었겠죠. 당연히요. 그 공간에 재혁 씨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 갈 수도 없었어요. 생계가 달린 일이니까요. 재혁 씨는 처음 며칠은 민준 씨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눈을 안 마주쳤고 굳이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차 재혁 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팀 회의에서 민준 씨의 보고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어요. 이 부분 다시 해오세요 라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었는데 업무 지시도 늘었고 마감 기한이 갑자기 빡빡해졌어요. 동료들이 눈치를 챘는지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민준 씨는 아무것도 아닌 척했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도 힘든데 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민준 씨가 그 압박 속에서 오히려 냉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소진됐는지 아니면 뭔가 결심이 섰는지. 어느 순간부터 재혁 씨의 지시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부당하다 싶은 것들은 따로 표시를 해두면서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무너지는 척. 사람들이 보기에 민준 씨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살이 빠졌고 말수가 줄었고 표정이 어두웠어요. 점심도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고 회식 자리에서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동료들은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했고 재혁 씨는 그런 민준 씨를 보면서 아마 안도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그냥 조용히 가라앉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민준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누구보다 빨리. 그 조용한 시간에 업무 자료를 꼼꼼히 살폈어요. 재혁 씨가 처리한 것들, 결제 서류들, 거래처 계약 내용들. 처음엔 그냥 일에 집중하려고 한 거였는데 보다 보니 이상한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들. 결제는 됐는데 기록이 없는 외부 미팅들. 팀 예산 처리 중 설명이 안 되는 항목들. 민준 씨는 회계나 감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직원이에요. 그런데 7년을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을 그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무너지는 척하면서 실은 조용히 쌓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된 서랍. 어느 주말 민준 씨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이사할 때도 한 번도 안 열어봤다는 서랍이요. 거기에 낡은 스케치북 하나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 그림을 그리던 거였대요.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취직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던 꿈이요. 그걸 다시 열어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연필을 집어들었고 그냥 뭔가를 끄적이기 시작했어요. 잘 그리려던 게 아니라 그냥 손이 가는 대로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어요. 2시간쯤요. 민준 씨는 그날 뭔가를 느꼈다고 해요. 오래 잊고 살았던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었다는 걸요. 수아를 만나면서 재혁을 믿으면서 회사 생활을 버티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씩 뒤로 밀어뒀던 거예요. 그 서랍을 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상황이 어쩌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일 수도 있겠다. 아프고 억울한 건 맞는데 그 아픔 안에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시 찾을 여지가 생겼다는 걸요. 그 깨달음이 작지만 단단한 씨앗이 되었어요. 첫 번째 선택. 민준 씨가 조용히 이직 준비를 시작한 건 그로부터 2주 후였어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혼자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디자인 관련 중소기업들 공고를 찾았고 오래된 스케치북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자기 스타일을 정리했어요. 처음엔 손이 많이 굳어 있었대요. 10년 가까이 안 쓴 감각이니까요. 그래도 매일 조금씩 했어요. 아침엔 회사 자료를 정리하고 밤엔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고 그 시간이 그를 버티게 해줬어요. 회사에서 재혁 씨에게 치일 때마다 민준 씨는 속으로 생각했대요. 나는 이미 나가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다고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떠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직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를 더 결심했어요. 회사에서 발견했던 그 이상한 것들. 혼자 알고 떠나는 건 아닌 것 같다고요.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요. 그 결심이 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증거는 쌓인다. 민준 씨가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점점 윤곽이 드러났어요. 재혁 씨는 팀장으로서 외부 업체와의 계약을 직접 처리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 중 일부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허위로 견적서를 올리고 실제 납품은 다른 업체가 하는 구조요. 쉽게 말하면 서류상 업체와 실제 업체가 달랐어요. 그 차익이 어디로 갔는지는 민준 씨가 직접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보였어요. 민준 씨는 그걸 캡처하고 프린트하고 날짜 순서대로 파일로 정리했어요. 틈틈이 아무도 모르게요. 회사 자료는 업무 시간에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만 건드렸어요. 불법적인 방법은 쓰지 않았어요.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상하다고 표시만 해두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분량이 꽤 됐어요. 민준 씨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서 예전 대학 동기 중에 회계 쪽에 있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친구가 보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야,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수아의 민낯. 그 무렵 민준 씨는 수아 씨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알게 됐어요. 공통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는데요. 수아 씨가 재혁 씨를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혁 씨는 그 회사에서 팀장이었고 외부에서 봤을 때 꽤 안정적인 위치처럼 보였어요. 수아 씨 주변에서 재혁이가 더 능력 있어 보인다, 승진도 빠르다더라는 말들이 오갔다고 해요. 수아 씨가 민준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언제부터인가 달라졌던 것도 그런 비교 속에서였을 거예요. 민준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홀가분했다고 했어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다른 걸 원했던 거였구나 하고요. 억울함이 좀 거친 거죠. 그런데 동시에 씁쓸했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아 씨가 보여준 다정함이 가짜였다는 게 아니라 그 다정함 속에 항상 계산이 있었다는 게요. 민준 씨는 그걸 몰랐고 그냥 좋아서 했던 것들이 상대방한테는 당연한 것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보는 방식의 문제였죠. 조용한 준비. 민준 씨의 이직 준비는 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고 2군데 면접을 봤어요. 그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였는데 대표가 민준 씨의 작업물을 보고 직접 연락해 왔다고 해요. 당신 감각이 좋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민준 씨는 그 자리에서 울 뻔했다고 했어요. 칭찬이 낯설 정도로 그동안 자신이 아무 말도 안 듣고 살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그리고 회사 서류 정리도 마무리했어요. 회계 친구에게 다시 도움을 받아서 어느 부분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파악해뒀어요. 노동청과 회사 감사팀 2군데였어요. 민준 씨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렸고 이직 확정이 나고 나서 퇴직 의사를 밝히기로 했어요. 그 전에 아무것도 흘리지 않으려고요.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었어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타이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화가 나도 참는 게 아니라 화를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 차이가 결국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균열의 시작. 민준 씨가 조용히 준비하는 동안 재혁 씨와 수아 씨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났거든요. 재혁 씨는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빚이 꽤 있었어요. 몇 년 전 사업 실패 때 민준 씨에게 빌린 돈도 다 갚지 않은 상태였고요. 승진이 빠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수아 씨는 기대했던 것과 달랐던 거죠. 두 사람이 자주 다퉜다는 이야기가 공통 지인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재혁 씨는 수아 씨를 잡으려 했고 수아 씨는 자기 선택이 맞는 건지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배신 위에 세운 관계는 처음부터 불안한 기반이었던 거예요. 민준 씨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냐고요?
시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좀 허탈하다고요. 저 사람들이 잘 됐으면 그게 더 화나는 건데 막상 안 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 감정이 어떤 의미인지 민준 씨도 한동안 생각했대요. 퇴사 그날, 이직이 최종 확정된 날, 민준 씨는 팀장에게 사직서를 냈어요. 재혁 씨에게 직접 낸 게 아니라 인사팀에 바로 접수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재혁 씨에게는 문자 한 통만 보냈어요. 나 나간다. 건강하게 잘 지내. 재혁 씨가 전화를 해왔대요. 뭔가 붙잡으려는 것도 같았고 당황한 것도 같았어요. 민준 씨는 받지 않았어요. 더 말할 게 없었거든요. 퇴사 마지막 날 민준 씨는 조용히 책상을 정리했어요. 오래 앉았던 자리였는데 이상하게 미련이 없었대요. 짐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른 곳에 두었으니까요. 나가면서 동료들한테 짧게 인사를 했어요. 재혁 씨는 자리에 있었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민준 씨는 그냥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대요. 아무 말 없이요. 그게 20년 우정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민준 씨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쉰 것 같았다고 했어요. 새 출발. 새 직장은 정말 작은 곳이었어요. 직원이 10명도 안 됐고 사무실도 아담했어요. 재혁 씨가 있던 그 번듯한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됐죠. 월급도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민준 씨는 처음으로 출근이 기다려졌다고 했어요. 대표는 작업 하나하나의 이유를 물었어요. 왜 이 색을 골랐어요? 이 구도는 어떤 의도예요? 처음엔 당황스러웠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질문들이 싫지 않았어요. 아, 내 생각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요. 동료들도 좋았어요. 경쟁보다 협력이 익숙한 분위기였고 서로 아이디어를 나눴어요. 민준 씨가 오래된 서랍에서 꺼낸 감각이 이 공간에서 천천히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나서도 뭔가를 그리고 싶어졌어요. 의무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겪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민준 씨는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진술서 제출. 새 직장에 적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준 씨는 준비해뒀던 자료를 제출했어요. 노동청에는 재혁 씨로부터 받았던 부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갑질 관련 내용을 넣었어요. 날짜, 발언 내용, 상황 등을 정리한 자료였어요. 감사팀에는 계약 관련 이상 징후들을 정리한 파일을 익명으로 제출했어요. 복수를 위해서라기보다 그냥 맞지 않는 건 맞지 않다고 해야 한다는 마음이었대요. 민준 씨가 특히 강조했던 게 있어요. 자기가 나서서 재혁을 무너뜨리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겪은 것, 자기가 본 것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적절한 곳에 전달한 것뿐이라고요. 그게 중요한 차이예요. 분노로 움직인 게 아니라 정직함으로 움직인 거예요. 제출하고 나서 민준 씨는 묘하게 홀가분했다고 했어요. 이제 내 손을 떠난 거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할 걸 했다는 마음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쪽 일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 했어요. 앞을 보기로 했으니까요. 파장. 그런데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민준 씨가 자료를 제출하고 2달쯤 지났을 때 전 직장에서 감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익명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다고요. 민준 씨 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같은 걸 눈치채고 있던 사람이 더 있었던 거죠. 재혁 씨가 감사 대상이 됐어요. 정확한 내용은 민준 씨도 다 알지는 못했지만 계약 관련 부정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려왔어요. 회사 내부에서 조용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요. 민준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뭔가 통쾌하거나 시원하거나 그런 감정이 먼저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냥 조용히 그렇구나 했대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을 한 건 맞지만 그게 드러나는 게 마냥 즐겁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게 오히려 민준 씨가 얼마나 맑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복수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옳은 일을 하려 했던 사람이니까요. 수아의 연락.
그즈음 수아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래간만이었어요. 헤어진 이후로 거의 처음이었죠. 문자였는데 짧았어요. 잘 지내고 있어? 한번 얘기할 수 있을까? 민준 씨는 한참 그 문자를 봤대요. 답장을 할까 말까? 뭘 원하는 걸까? 여러 생각이 지나갔겠죠. 근데 민준 씨가 내린 결론은 단순했어요. 지금은 아니다.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잘 지내. 지금은 만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수아 씨가 다시 연락이 왔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있었대요. 민준 씨는 그 말을 읽고 한동안 창밖을 봤다고 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이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힘들어서 나오는 말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민준 씨는 이미 그 사람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사과를 받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회복이 시작됐다는 신호였어요. 재혁의 몰락. 결국 재혁 씨는 직이 해제됐어요. 감사 결과 외부 업체와의 계약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됐대요. 재혁 씨 혼자서 한 건지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는 조사 중이었지만 일단 재혁 씨의 혐의가 가장 크게 드러났어요. 회사에서는 징계 절차를 밟았고 법적 절차도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민준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잠을 못 잤다고 했어요. 이상하죠? 자기를 배신한 사람인데.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지우개를 빌려줬던 그 아이가 생각났대요. 군대 가기 전날 밤을 같이 밤새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어서 가슴이 먹먹했다고요. 그게 미련이냐고요? 아니래요. 그냥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신당한 게 사실이고 잘못한 게 사실이어도 그 세월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 감정을 안고 사는 것. 그게 어른의 슬픔이에요. 뒤늦은 사과. 재혁 씨가 찾아왔어요. 민준 씨의 새 직장 근처에서 기다렸다고 해요. 퇴근하는 민준 씨를 보고 다가왔는데 눈이 많이 퀭해 보였대요. 살도 빠지고요. 한 번만 얘기하자. 민준 씨는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근처 카페로 들어갔대요. 마지막으로 들어볼 게 있었던 것도 있고 이 마무리를 제대로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재혁 씨는 오래 말을 못했어요. 눈물이 나오는 것도 같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미안하다. 진짜로.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알아. 근데 나는 이제 괜찮아. 용서한다거나 잊겠다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괜찮다는 말. 그게 전부였어요. 재혁 씨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민준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잘 살아라는 말을 남기고요. 그 한마디가 20년을 정리하는 말이었어요. 민준의 대답. 카페에서 나오면서 민준 씨가 어떤 기분이었냐고요? 홀가분했대요. 처음으로 진짜로요. 지난 몇 달 동안 분노도 있었고 허탈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게 그날 저녁에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이었다고요. 재혁 씨의 사과가 모든 걸 해결해 준 건 아니에요. 상처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했을 때 민준 씨는 자기가 옳았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았다고 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내가 부족했던 게 아니었다는 걸요. 배신을 당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돼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 건가? 그 의심이 가장 오래가고 가장 아프거든요. 민준 씨는 그 의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누가 말해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면서요. 그게 진짜 참교육이에요. 화려한 반전도 아니고 극적인 복수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조용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수아의 후회. 수아 씨 이야기도 전해졌어요. 재혁 씨와는 결국 헤어졌다고 해요. 감사와 징계가 시작되면서 재혁 씨가 많이 힘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도 급격히 나빠졌대요.
수아 씨가 원하던 안정적인 미래가 재혁 씨 옆에는 없었던 거예요. 수아 씨가 많이 후회한다는 말도 들렸어요. 그런데 그 후회가 민준 씨에 대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선택에 대한 후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민준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불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없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아직은 없어. 그냥 내일이 아닌 것 같아. 그 거리감이 진짜 이별이 완성됐다는 증거예요. 아직도 마음이 쓰이면 이별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무관심해지는 게 잔인한 게 아니라 그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아 씨가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이제 민준 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민준의 일상. 새 직장에서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준 씨는 작은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회사 일과 별개로 혼자서 브랜딩 작업을 하나 맡았어요. 지인의 소규모 카페 로고와 메뉴판 디자인이었는데 보수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먼저 하겠다고 했대요. 완성된 결과물을 카페에 붙여놓은 날 사장님이 너무 예뻐요라고 했을 때 민준 씨가 그 자리에서 눈이 촉촉해졌다고 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순간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순간인지 오래 꿈을 묵혀뒀던 사람은 알 거예요. 일상도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고 퇴근 후에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주말이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짧게 느껴졌어요. 할 게 많아졌으니까요. 그게 회복이에요.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지 않아지는 것. 밥이 맛있어지는 것.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 민준 씨에게 그 계절이 찾아왔어요. 오래된 친구. 그즈음 민준 씨가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재혁 씨랑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친구였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친구였는데 연락하자고 했을 때 그냥 그래, 언제 보자라고 했대요. 아무 질문도 없이요.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물었대요. 요즘 어때? 민준 씨가 솔직하게 다 말했어요. 수아 씨 이야기, 재혁 씨 이야기, 회사 이야기. 다요. 그 친구가 한참 듣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네가 내 길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 말이요. 위로도 아니고 분석도 아니고 판단도 아닌 그 말이요. 민준 씨는 그 친구 옆에 앉아서 재혁 씨를 만났던 그 어느 순간보다도 편안했다고 했어요. 오래된 우정이 꼭 가장 오래된 사람과의 우정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진짜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됐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지를 묻는 사람이에요. 편지 한 통. 어느 밤 민준 씨가 편지를 썼어요. 과거의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그 목요일 저녁 핸드폰을 빌렸다가 문자를 보게 됐던 그날의 자신에게요. 다 쓰고 나서 보내지는 않았대요. 그냥 서랍에 넣어뒀어요. 누군가에게 보내려고 쓴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을 정리하고 싶어서 썼으니까요.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전해들은 일부가 있어요. 그때 네가 참 많이 무너졌던 거 알아. 그런데 그 무너짐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어. 그리고 마지막 줄이요. 너는 호구가 아니었어. 그냥 아직 자기를 몰랐던 거야. 그 문장이요.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배신당한 사람이 호구가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엔 자기보다 남을 더 믿었던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조용한 복수의 완성. 사람들은 복수라고 하면 보통 뭔가 화려한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상대방이 망하는 장면, 무릎을 꿇는 장면, 후회하면서 우는 장면. 그런 걸 기대하죠. 근데 민준 씨의 이야기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은 그게 아니었어요. 재혁 씨가 징계를 받은 날도 아니고 수아 씨가 사과 문자를 보낸 날도 아니에요. 민준 씨가 새 직장에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들어간 작업물을 세상에 내놓은 날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자기 감각으로 만든 것을 누군가가 보고 좋다고 했을 때요. 그게 복수예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게 복수가 아니라 내가 더 나아지는 게 복수예요.
재혁 씨와 수아 씨는 결국 자기들이 만들어낸 결과 안에서 살게 됐어요. 민준 씨가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도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선택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민준 씨는 그냥 자기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그 길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어요. 민준이 배운 것. 이 이야기를 전해준 지인이 민준 씨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민준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없었으면 좋았겠지. 근데 없었으면 나도 없었을 것 같아. 그 말이 오래 남았대요. 아픔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 고통이 성장을 만든다는 말, 다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건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민준 씨가 배운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자기 감각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진짜인 게 중요하다는 것. 배신이 가르쳐 준 게 있다면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더 선명하게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그 상처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거예요. 민준 씨는 지금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잘 서 있어요. 어떤 이별은 끝이 아니에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워지는 시작이에요. 믿었던 사람이 곁을 떠날 때 그 빈자리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없는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자기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그 빈자리에 결국 채워지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오래 미뤄뒀던 꿈, 잊고 있던 감각, 몰랐던 용기. 그게 하나씩 그 자리에 들어와요. 서두르지 않아도, 소리 지르지 않아도. 배신당한 사람이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많이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졌던 자신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민준 씨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도 한참 생각했어요. 복수는 상대를 향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거라는 걸요. 내가 더 나아지는 것, 내가 더 잘 사는 것. 그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오래가는 대답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가 됐으면 해요. 당신의 빈자리도 언젠가는 당신으로 채워질 거예요.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 사연 어떻게 느끼셨나요?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셔도 좋아요. 말없이 건네는 영상 하나가 때론 긴 위로가 되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 채널이 오늘 처음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누르기 귀찮으신 건 알지만 그 손가락 한 번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돼요. 좋아요도요. 부탁드려요. 살짝요.